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원 신재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뒤에 앉으시는데요. 가급적 가운데로라도 좀 이렇게, 오늘 특별히 숫자가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 계속 월요일이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계속 화요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라도 더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수료증이 지금 한 거의 20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안 오셔갖고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 강연이고요. 오늘이 이제 부천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끝난 상태라서 오늘은 특강. 그래서 이제 부천의 고대사와 문화재를 주제로 한 특강을 이제 서봉수 연구위원님과 정창희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해주실 거고, 서봉수 연구위원님은 부천의 문화예술과 고대사를 주제로 해서 일반적인 이제 고고학적 연구를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거세요. 그리고 정창희 연구위원님께서 부천의 이제 유적지나 부천의 고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고고학 하면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 이게 높을 거가 2개나 들어가니까 좀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미있는 학문이고, 또 이제 저희가 듣기로만 하는 썰이죠. 썰을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해주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고대사에서도 요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도 고고학 유적지가 있죠. 어딘지 아세요? 제일 유명한데. 그렇죠. 고강동 선사유적지가 제일 유명하죠.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을까요? 네, 여월동도 있고 범박동도 있습니다. 네, 또 범박동 말고도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현황이나 또 최근에는 어느 지역을 발굴하고 있을까요? 저기 대장동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를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원종동도 지금 최근에 발굴을 하고 있고요. 정창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현황에 대해서 되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수료증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4시 3, 40분 정도에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수료증 수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폐회식을 갖고 이제 모든 행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료증 가지고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요번에 이제 설문조사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행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고, 또 내년에 부천문화원도 이런 이제 교육 행사를 이제 시민들하고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오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봉수 원장님께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천학연구소 현재 연구위원이시면서 백두문화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서봉수 원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또 팀장님이 좋은 말을 또 해주셨네요. 고고학이 이제 썰을 증명하는, 이거 한번 제가 강의에서 다른 강의에서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한국사든 세계사든 문헌사적인 기록과 고고학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 문헌사적인 기록만으로도 그 논리성이라든가 기록의 치밀함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지만, 이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그게 부합될 때 그 역사적 짜릿함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그 기록만으로도 그 기록의 철저성, 그 순수성, 왕이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거든요. 사관이 그 당시에도. 그것만으로도 우리 이 기록유산에서 세계 기록유산이 됐지만, 재작년인가 최근에 이제 서울의 공평지구 발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대단히 개발을 할 때 저희 같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투입이 돼서 미리 발굴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속활자 그 한글, 본, 또 한자,
여러 가지 수백 점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도 그 금서갈 자본이 몇십 점 있긴 있었지만 수백 점이 나오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기록으로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만 있는 안보일보라든가 그런 전체 기계들, 동중, 하여튼 대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국문학자들까지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기록대로 해서 실물이 안 전해졌었는데, 그걸 그 기록만 가지고 이제 현대의 기술로 복원한 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실제가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완전한 체는 아니었지만 어떤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근데 그 기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조선왕조실록이 엄정하게 그 기록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기록.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뭡니까 이제 썰을 증명하는 한번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삼국사기 기록 같은 경우도 그 기록 자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최근에 20년 동안의 고고학적 성과를 봤을 때 삼국사기 기록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편찬자 의도에 따라서 고려라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명분성 때문에 그 찬자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각색한 거, 편집하고 각색하는 거 있었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라 그 선조들의 엄청난 그런 기본적인 자세였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고고학에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온 김에 중국은 좀 뻥이 심하고요. 일본은 왜곡이 좀 심합니다, 기록이. 그래서 그 힘을 많이 빼려고 역사학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어쨌든 저는 소개받았습니다만은 잠깐만요. 시간이 1시간 10분밖에 없어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시간을 보면서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소개시켜 주신 대로 넘어갔네요. 예. 부천학 연구소에서 작게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위원이고요. 백두문화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고고학 발굴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학술적인 영역들을 연구들 많이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운영하고 있고요. 또 뭐 작게나마 이제 저 고향에 중부대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사하고 또 그 한국과 세계 소통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사라는 게 뭐 딴 건 아니고 옛날로 따지면 교류사 같은 건데, 예, 그렇게 있습니다. 또 받으신 자료집이 이제 결국 이 PPT 자료를 이제 뽑아가지고 저희 팀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저랑 이제 정창희 원장이 이제 고고학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맡았는데, 저는 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부천의 어떤 그 자세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파트는 이제 정창희 박사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그 사전 베이스적인 개념으로 그럼 역사? 고고학? 이게 뭐지? 그럼 부천의 고고학 또 뭘까? 이런 것도 좀 대강이나마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이 오늘 텍스트는 일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부천 여기서 시민 강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또 이제 대학교 강의 있고 좀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건데요. 어쨌든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기록인데, 역사적으로는 가장 적은 협이라고 하죠. 협이라고 할 때 카더라라는 것들, 그 신화죠. 신화 역사고 이런 것들을 기록화했을 때부터 작은 힘에서 역사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문자로 남기고 뭐 그림으로 남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각으로, 이것도 다 기록이니까 결국은 넓게 보면은 모든 흔적을 다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역사적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문자 자료를 제일 먼저 우선시해서 그런 것들이 문자가 될 때부터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서양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 서양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원전 5세기 정도에 헤로도토스라는 이야기꾼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만담꾼 정도 되는데, 그 수많은 만담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헤로도토스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실로 적기 시작해서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양반께서 이제 그 뭡니까
무슨 전쟁사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그 페르시아하고의 전쟁을 이제 그 역사하고 이제 기록으로 해서 그 물론 이제 많은 그런 카더라 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답사도 다 있지만은 그런 것들 나름대로 재밌게 써기 시작해서 그렇고 동양에서는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의 한무제 시대 때 사마천이라는 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역사학자인데 이 양반께서 기원전 1세기 때 사기를 지으셨죠. 사기는 이제 중국 25사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사서인데 이때의 이제 한무제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궁형을 당하면서도 그 사기를 정리해서 기전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역사 서술 방식을 개발해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동양의 역사의 아버지는 사기다. 문헌학적으로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겠다라는 마음은 이때부터 이미 발생이 됐었어요. 조선시대 사관들도 있는 그대로의 사초를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듯이 대신 이제 논어에 나오는 이제 수리부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리부자이 뭐냐면은 쓰되 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논어에서도 나오듯이 논어의 공자의 논어라는 책이 물론 공자가 직접 쓴 책은 아니어도 그러한 역사적인 바탕을 인식을 바탕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 같은 경우에 춘추라는 그 저작도 이제 역사적으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포편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바탕으로 그 기록의 찬자가 나름대로 그런 사실들을 옳다 그러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삼국사에도 있거든요. 김부식도 그런 것도 이제 포편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사를 또 슬라이드마다 한 1분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흘러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게 식민사학이죠. 식민사학을 청산하는 과제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우리가 1등이 되게 많은데 또 되게 못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럼 몇 개 있죠. 요즘 같으면 뭐 자살률 1위, 뭐 출산율 1위, 거꾸로 1위, 또 최근에 뭐 하나 들었는데 어떤 그런 나쁜 거는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현대사에서 우리는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19세기에 서구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세계 열을 받는 자신들의 자본적 제국주의 질서를 이식해 나갈 때 많은 나라들이 물리적 힘이 약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화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세계사에서 우리만 그걸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미군정 때부터 해서 이승만 정권 때 한계 같은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사이에서도 프랑스가 독일로 또 독립했을 때 프랑스는 해방되자마자 당연히 부독 세력들을 다 쳤죠. 그건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이게 한 시간짜리인데 못하겠고 패스. 아무튼 그랬을 때 그러한 식민주의 역사 분야에서도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께서. 이것은 이제 이기백 선생의 이제 한국사 실론이라는 걸 토대로 이제 적어온 거지만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너희들은 우리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루크 열도를 비롯해서 조선을 식민지함으로써 일제는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 식민지 제국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편입이 됩니다. 식민지 제국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식민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명분 삼았던 것이 식민주의 사관인데 세 개가 있어요. 지저 결정론. 니네는 조그만 나라 반도라서 위로는 대륙의 힘에서 눌리고 아래로는 자신의 해양세에 눌리는 어차피 니네 이래나 저래나 좀 반도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 해야 될 거야. 이런 말이고요. 정체성 이론은 조선시대의 봉건사회를 유교의 어떤 불합리한 그런 그 당파 싸움 이것을 굉장히 부화시켜서 니네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선 500년의 역사는 세계 유례에도 없는 굉장히 긴 역사죠. 이것에서는 공과사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만큼 500년의 역사를 지탱할 수 있는 유교적 명분이었던 성리학 질서는 결국은 조선을 무너뜨리는 어떤 한계가 됐긴 했었지만 사람의 일생이 생로병사가 있듯이 어떠한 세력도 국가도 흥망성쇠가 있는 겁니다. 세계사에서 500년
또 뭐 고구려 같은 건 뭐 8, 900년, 신라도 뭐 900년, 뭐 백제도 그렇지만 물론 그 이제 소극적인 관계부터 따진 거지만요그 정도의 오랫동안의 시대를 한 세대를 풍미한 국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강력한 통치 이념, 사상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또 한편에서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조선 말에 구한 말에 그러한 당파적인 색채, 뭡니까 또 세도 정치 같은 색채만 부각시켜서 니네는 그래서 맨날 싸워서 안 돼. 이런 것도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당파성 이런 거랑 같이 섞였는데요. 그것이 이제 정체성은 이제 그거 전에 뭡니까 이제 서구의 일제가 서구를 이제 서구적인 모델을 받아들였잖아요. 미국의 흑선에서 이제 그 강제로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었지만은 서구의 발전 모델이 있어요.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다라는 마르크스주의 사학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세계적인 보편적 세계 구분의 한 표 축으로서 20세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했죠. 민주주의 사회와 함께. 그런 어떤 세계 시대 편견 속에서 조선은 니네는 그런 세계적인 보편적인 시대 구분을 못 따라간다. 봉건 사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시대 구분의 정체성의 이론이고 그것과 함께 이제 단파성 이론을 같이 세 가지를 부각시켜서 조선반도를 침략하는 자신들의 명분하고 합리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을 받으면서 또 그러한 영향 속에서 서구의 영향 또는 또 이제 그런 마르크스주의 사상 또 아니면 독일의 전통적인 랑케 사학을 비롯한 실증사학 이 세 가지 사학이 지금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은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히 미국의 윌슨이 이제 식민지 그런 독립 그런 거 그걸 토대로 이제 민주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고 활발하게 전개가 됐는데 우리는 당연히 식민지 해방의 목적에서 민족주의 사학을 그 당시에 굉장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생님들이 이제 신철 선생님이라든가 박은희 선생님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학자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이고 하신데 그분들은 당연히 독립운동의 정신적 근거로서 그 민족주의를 받아들이고 일제에서 해방을 노력을 하신 거죠. 그 외에도 마르크스주의 사상 방금 말씀드린 그 고대 노예제 사회부터 마르크스가 이제 유럽의 그런 시대적인 발전상을 보고서 네 단계를 명확히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지배 계급적인 측면, 경제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르크스는 자본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했고 그걸 통해서 시대구를 한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독일의 19세기의 랑케라는 사학자가 있는 그대로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동서양의 헤로도토스나 동양의 사마천처럼 이 당시 이제 근대 서양의 역사 논리로서 실증주의 사학이 19세기 랑케로부터 비롯이 됐는데 그래서 랑케를 19세기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서양 꼭 붙여야 되겠죠. 서양 근대의 아버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양은 노노 때도 또 사마천 때도 또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우리나라 기록은 다 그런 있는 그들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되어 왔기 때문에 굳이 저 실증사 자체를 왜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냐면 저도 학교 때 그렇게 배웠지만 그것도 이제 서구적인 인식의 틀 안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 필요하지 어느 한 주의를 내세워서 그거 한 관점에서만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편협된 역사인식을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기 만족적인 역사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거, 그다음에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전통 되게 소중하지만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각 시대마다 전통은 맨날 다릅니다. 100년, 1000년, 만년 유지된 전통은 없습니다. 이 현대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에 맞는 전통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또 젊은 일단 요즘 제가 가끔 단어가 생각 안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K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젊은 예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전통이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딴 얘기니까 패스.
결국은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인류로서 처음 인정받는 존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왜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두 발로 섰습니다. 이 두 발로 섰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침팬지로부터 두 발로 섬으로 해서 인간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후대에 분류지만은 그 두 발로 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죠. 크게는 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고, 두 발로 쓰면은 이 인체 구조가 바뀐다고 하는데, 네발 짐승들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잖아요. 두 발 짐승들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요 뒤에 요거 이 뼈 구조가 이제 바뀌면서 언어학적인 발전도 물론 수만 년에 걸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두 발을 구석기 시대의 혁명적인 사건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두 발을 일어섬으로써 인류는 인간으로서 분류가 됐고, 그때부터의 그 인간들이 남긴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인데, 그것이 역사인데, 간단하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세계사적 입장, 옛날에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세계사 하면 그냥 서양사라고 인식을 했어요. 동양사는 중국사라고 인식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만적인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역사, 즉 세계사는 모든 인간의 역사라고 우리는 이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한국의 역사고, 부천사는 부천의 역사인 거죠. 부천을 이끌어 나갔던, 부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재편집, 재구성 또는 계승 발전시키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입장인 건데,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이 있는데, 세계사적인 보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항상 시대구분, 편견을 1차적인 작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편견을 통해서 그 후속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해서 뭐 고고학적으로도 뭐 구석기 시대, 시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있듯이, 선사 시대, 역사 시대 있듯이 구분을 하는 거죠. 시대 구분을. 그러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의 인간의 역사가 갖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행해지는, 물론 행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공통적인 역사를 찾아서 우리가 규명하는 게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밝히는 작업인데, 그 세계사적인 보편성 속에서 또 이제 우리 한국사만의 특수성을 찾는 작업도 필요한 거고, 또 한국사적인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지역사적인 특수성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일념에서 역사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진행이 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그런 사관적인 측면처럼 한 가지 이론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지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유를 그렇게 해볼게요.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큰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엉성하죠. 굵고. 제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칸 하나가 이 정도 될 정도로, 고래 같은 거, 뭐 상어 같은 거 잡으려면. 근데 멸치 같은 거 잡으려고 하면 막 세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방법으로 고래만 잡아서 인간이 그냥 뭐 비우니까 고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멸치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고래도 상어도 먹고 고래 먹으면 안 되지만 멸치만 먹고 살 수도 없듯이, 어떨 때는 거시적으로, 어떨 때는 미시적으로 접근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나뉜다. 이것은 이제 이론론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단순 진화적인 측면에서도 다론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오해와 소지가 있는 게, 철학적인 파트라든가 역사 철학적인 파트에서는 이론론적인 또 가치관이 되게 중요해요. 같은 단어인데 개념이 틀린 거죠. 그냥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해서 안 듣다. 남의 얘기를 잘 듣자는 얘기겠죠. 근데 철학적인 관점이나 역사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동서양을 또 구분을 하죠. 동양은 이론론적인 가치관, 서양은 이론론적인 가치관. 그래서 이론론적인 분석을 많이 하죠. 서양은. 뭐 살짝 말씀드리면 이론적인 가치관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무고, 무가 유고, 참이고 거짓이고 거짓이 참이고, 그런 거. 선 이꼬르 악. 불교적인 윤회관도 마찬가지고, 인도의 베다 사상, 뭐 힌두교, 불교, 뭐 도교까지 동양은 그러한 가치관이 많아요. 그래서 유라는 것도 없으면서 나온다라는, 최근에 양자역학이라든가 천체 물리학은 거기까지 접근이 됐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제 그러한 동양적 가치관을 배우려고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근데 서양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나눴어요.
플라톤 때부터. 동물 이데아 사상이라는 것도 그런 건데, 참은 참이고 거짓이 거짓인 거죠. 그게 이원적인 가치관인데, 선과 악이 분명해요. 그럼 나만 선이야. 문명만 선이고 참이죠. 나머지는 야만이고 거짓이고 개척해고 개화시켜 나가야 될 존재들인 게 서양의 기본적인 철학적인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플라톤 때부터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결합되면서 더욱더 공고화돼서 서양은 2000년 이래 내내 그런 이원론적인 가치관, 남한이 문명이니까 동양을 침략해서 저 야만인들을 개화시키는 게 그들의 식민지 이론이거든요. 그럼 약간 또 얘기가 새는데 패스. 아무튼 한국사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그러한 비교사학적인 방법론을 계속 해야지만 돼야 됩니다. 세계사적인 한국사 내에서의 부천사, 이런 것이 상호보완적으로 내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 또 이제 한국사의 시대 부분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배 계급적인 측면이죠. 뭐 삼국시대건 뭐 고구려 백제신라건 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왕조사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배 계급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누굽니까? 이배 선생님의 몇 분 같은 경우는 그 지배 계급 내에서도 이제 관료까지 포함한 지배 계층을 해서 시대 구분을 시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민족 정신적인 측면에서 구분한 분도 있고, 생산 방식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산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론론은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은 자기 스스로 어떤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기, 문자라는 게 탄생해서 기록을 남긴 이유는 이제 역사시대라고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것도 이제 작은 범위의 역사지만, 옷 좀 살짝 벗겠습니다. 큰 역사라는 범주 내에서도 또 역사를 나누고 선사를 나누거든요. 선사 시대는 문자가 없이 고고학적인 자료들, 현재로서의 고고학적인 자료지만, 당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인간의 행위로서 남겨진 모든 것들은 고고학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러한 것 시대를 이제 선사 시대라고 이제 평칭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면 2시간짜리였어요. 조금만 했습니다. 됐고, 한국사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시대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거 다 섞여 있는 가치관이니까 시대 구분이에요. 듣기 편하시라고. 우리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하고 이거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대강. 근데 어쨌든 덴마크의 박물관장이었던 톰센이라는 박물관을 하셨던 분이 시대 구분을 우연인지 어쨌든 하셨어요. 왜? 박물관장이니까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덴마크에. 그래서 이 양반이 효율적으로 이것을 또 분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서 어떤 고고학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돌하고 청동기하고 철기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 구분의 최초예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톰센의 삼식이 문법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더욱더 가지치기를 하는 것 뿐인데, 이 톰센이 그런 돌과 청동기와 철기로 해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석기시대 말도 또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또 그 다음 이제 신석기시대, 또 신석기시대도 한 대여섯 개로 나누고, 청동기시대도 한 너다섯 개 나누고, 세분되지만 그건 그런 거고, 그런 참고를 아시고, 참고로 아까 말씀했던 우리 정체성이론, 그 중에 하나가 또 일제가 우리를 침략할 때 한반도에 구석기가 없다 했어요. 구석기 시대가 없다. 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유물이 없다. 그래서 일제가 만들어낸 말이 금석병용기다. 조선은 너무 정체해가지고 일반적인 서구처럼 이게 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이런 게 없고, 그냥 구석기 없고, 이제 신석기하고 청동기가 합쳐진 금석병기라는 아주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내서 정체성 이론 중에 하나로 정의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여기 나왔었지만 35,000점, 지금으로 따르면 중석기 시대 때 해당되는 유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막부를 바탕으로 무사지급을 하는 것은 서구의 중세 봉건 시대의
봉건 시대처럼 이렇게 딱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딱 그런 세계사적인 질서에 맞다 이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0 몇 년이든가의 그 일본의 고고학 아마추어 고고학자였지만 구석기 사건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딴 얘기지만 일본은 지금도 중석기밖에 안 올라가요. 석기니까 석기 시대가.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수십 년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위이고 그건 금방 들통날 거였지만 몇십 년이 통용됐어요. 자기가 석기를 만들어가지고 땅속 깊숙이 묻어놨다가 한 몇 년 지나면 잘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다 티가 나는데 해서 막 시기를 막 올리는 거. 와 이게 구석기 지층 10만 년, 20만 년 그래서 막 100만 년대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것이 어느 한 방송국 기자의 저희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가 다 걸려가지고 그 양반 굉장히 이제 일본의 망신으로서 그 학문적인 측면에서 그에 비해서 여기서 안 나오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공주석장리, 전곡리 아시는 유적 구석기 유적만 수백 곳이 넘죠 지금. 그 시기는 다양하게 한 2~30년만 전부터 해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중석기, 후기 구석기까지 다 나오죠. 전곡리는 이제 뭐 100만 년이니 150만 년 얘기는 많지만 좀 썰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아직은 20~30만 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만 년까지도. 아무튼 그래서 그 금석병원이도 우리의 조선을 침략하는 정체성 이론 중에 하나로서 일자가 이용했다라는 거. 역사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시대로 아까 말씀드린 문자를 적용했을 때 역사 시대를 갔을 때는 주로 이제 지배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고대, 중세, 근대. 이 근세는 근세, 근대, 현대인데 근세는 사실은 일본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직도 학계든 모든 문학이든 여러 파트에 건축 분야가 특히 많은데 일본식의 방법론 또 일본식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못 꼈더니 아직도 힘들죠. 물론 많이 정화되고 스스로의 노력들도 많이 하고 비판도 받아가면서 발전을 했지만 크게 그러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고조선 시대, 부족 국가 연맹 시대, 또 성업국가 소국이라고도 하지만 삼국, 통일, 신라, 발해, 고려조선, 대한제국, 일제, 대한민국 해방이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큰 시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일제 플러스 대한민국을 했을까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김구 선생님 아시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어디 잘 안 보이네요. 자료집에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귀중한 비석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가 1910년도 최종적으로 병탄을 하고서 제일 먼저 무단 통치기라고 했죠. 그럼 어학적인 강압적인 헌병 통치를 하면서 당연히 민족적인 저항을 받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만세운동에 어뜨거운 일제가 갑자기 문화정책으로 당근책이죠 사실은 문화정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0년대 후반 가면서는 이제 만주를 침략을 본격화하고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고서는 한반도를 병창 기집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피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개명도 시키면서 한글리를 못 갖게 하면서 그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조선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울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와중에 김구 선생님이 일제 독립운동 하시면서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최준의 무덤이라고 하는 비석인데 이게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한글 자체도 국보고 세계유산이지만 이 비석이 만약에 발견되면 이것도 국보입니다. 보세요. 표기가 되게 재밌어요. 리을, 니은, 해 거야 아마. 리을이 몇 번째 자음입니까? 네 번째잖아요. 니은은 두 번째 자음. 4222년을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리고 단기를 표시한 거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매달 며칠 잘 안 보입니다만 그렇게 써 있는 거고 요 왼쪽이 또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요걸 명확히 보세요. 물론 임시정부의 1919년 수립됐을 때부터 임시정부에서도 이미 그 당시 헌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도 이제 대한민국, 대한제국에서 제자를 빼고 백성의 나라라고 해서 민자를 붙인 건데
대한민국 비읍 뭐 해인가? 잘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죠. 대한민국 이미 1919년부터 썼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뺏겼다고 그 시기를 이거 왜 약간 좀 거부스럽게 들으실 분도 계시지만 1919년부터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대한민국을 표방했고 그 뒤로 대한민국 독립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일제에 투쟁을 했죠. 그분들의 역사가 그런 건데 근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최초로 생각한다? 그럼 우리 그동안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도부터 이건 아주 단편적인 자료고 곳곳에서 또 그런 것들을 써왔습니다. 헌법적인 조례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참고 여기 써 있네요. 자세하게 삐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은 비읍 6번째 대한민국 6년에 언제 돌아가셨다는 표기를 한 거죠. 요거를 하시면 제가 왜 일제 슬러시 대한민국으로 했는가를 사실은 어느 분들에게 따지면 일제 다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역사라는 것을 바라보려면 이렇게 이제 대충 역사를 구분하고 인식을 하는데 이거 결국은 전사시대가 됐건 고대시대가 됐던 간에 역사시대가 됐던 간에 그 증거가 남게 되겠죠. 결국은 남는 것은 두 개입니다. 과거의 모든 인간들이 남긴 자료들 중에서 모든 인간적 행위를 통해서 남은 것이 물질 사료인데 그것이 결국은 제1차 사료로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거고 글로 남겨져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조선왕조실록까지 또 많은 사창 사서들까지 그건 다 문헌사료. 이걸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문헌사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선사 고대가 그렇게 되는 건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문헌 사료도 있는 그대로 바라봐서 그렇게 써있으면 그대로 수용해서 최근의 역사적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당대의 시대 상황, 그 책을 쓴 사람의 어떤 인식 수준 그런 것들 다 고려하고 또 앞뒤 전 맥락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 사료를 분석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문헌 사학자들은 잘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고고학 자료는 사실은 물질적인 자료는 다 있는 그대로 나온 거죠. 땅속에서 나온 거니까 모방해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땅속에서 그대로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고고학적인 과정 저 같은 사람이 투입돼서 정확한 최근의 과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그 유적을 조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략하게는 그게 지표식을 발굴로 이어지는데 그것만이 1차적인 사료로서 인정을 받지 막말로 도굴꾼은 그래서 역사를 팔아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라서 나라를 팔아먹는 만큼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의 도굴 역사도 깊은데 그렇게 나온 유물도 어찌 보면 대단합니다. 미술학적이든 어떤 골동품성이니까 이제 막 경매도 붙이니까 수백억 호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료는 사실은 사료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재화로서의 가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왜냐? 어디서 어떻게 나오냐 고고학적인 그 유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 또 일단 그 정도까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물질 사료는 문헌 사료는 그러한 것들을 힘을 빼는 작업 좀 비판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고학적인 자료는 그 1차적인 사료는 굉장히 고고학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현대의 저 같은 고고학자들이 왜곡을 시키죠. 나에 맞게, 나의 논리에 맞게. 그래서 현대 고고학자들이 사실은 유물은 말이 없으니까 나의 학문적인 논리를 끌어맞추기 위해서 나쁘게만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나의 학문적인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 고고학적인 유물을 뭐 조사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런 어떤 왜곡이 있다는 것들을 문헌자료와 물질자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왕조실록의 최대한 객관적인 기록의 이유가 조선왕조실록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선정한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의 그 사관이 끼키야 뭐 지금으로 따지면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왕이 또 집권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적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사실은 요즘도 그렇지만 뒤에서 정당끼리 약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회당에 모여서 전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걸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그 자료는 당대의 왕도 못 봐요. 사관만이 관리할 권한이 있고, 그 왕대가 죽은 다음 때에 가서, 그래서 태조실록은 그 뒤 정종 때, 세종실록은 그 다음 때, 그렇게 다음 때에 가서 그 1차적인 기록, 그 사초라고 하는데, 그 사초를 토대로 이제 그 태조실록, 정종실록, 뭐 세종실록, 뭐 고종실록까지, 순조실록까지 지어지는 거죠. 근데 순조실록은 이제 일제히에서 편찬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더욱더 비판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런 엄중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대든 그 다음 후대든 칼이 들어와도 그 일례로 태종이 이제 말을 되게 잘 타요. 태종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막 산에 나가서 말을 막 타다가 이제 창피하게 말해서 낙마를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시종 뭡니까 저기 내시겠죠. 하여튼 옆에 내가 말해서 떨어진 말을 사관에게 알리지 마라. 창피하니까. 근데 사관이 뭐라고 적었어? 나중에 왕이 자기가 말해서 떨어진 거를 말하지 말라고도 얘기했다라고까지 적은 게 그게 사관의 기록 정신인 거죠. 그건 뭐 그냥 우스개 얘기를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네. 아무튼 그 문헌사료는 그러한 시대별의 편찬자의 주관적 기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고려 김부식을 할 때는 막 사대주의를 통해서 뭐 그런 사대주의 사관이라고 막 배척하신 분도 있어요. 민족적인 측면에서 민족주의 사학을 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는 안 그러는데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고려 김부식은 당연히 그 당대의 고려한 정통성을 삼국사에 표창하면서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려시대는 불교국가이기도 했지만 유교적인 관료체를 정립해 나간 첫 번째 고려 왕조였거든요. 그러한 시대의식을 담고서 기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대라는 게, 이거 딴 얘기지만, 이것도 서구적인 제국주의 세력에 들어와서 그 제국주의 역사가에 들어와서 사대를 나쁘게 보는 거지만, 사대도 제가 아까 말했던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론론적인 관점입니다. 상호주의. 힘센 놈과 힘 약한 나라가 있어도 서구처럼 힘없는 나라를 물리적으로 쳐없어서 고대 노예화하는 게 아니라 너 힘세 인정해줄게요. 그게 사대주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 인정받은 놈은 더 줘야 돼요. 그게 사대고 그 뭡니까 책봉 체계라는 건데, 그것을 서구적인 인식에 들여서 보면은 종속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 중국을 먼저 침략해서 학력을 시켰어요. 빼진 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 누가 이제 그 당시에 저 조선 청나라의 그 원색인가 이용자인가 하여간 사람 이름을 참 잘 못 외운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아무튼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인식에서는 그래도 동양하면 중국이니까 중국만 딱 복사시키면 이제 일본이고 조선이고 뭐 베트남이고 이제 알아서 기겠지. 알아서 그러면서 한 말이 이제 당신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줘야 때려놓고서 불평등조항 맺어놓고서 어쨌든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뭐 나머지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죠 했더니 그 이용자인가 오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또 따로 가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는 말씀을 했는데 안 웃으시죠. 그게 서구적인 인식과 동양적인 인식의 차이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맥락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동양적인 가치관들을 자꾸 다시 살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류가 대단한 게, 난 젊은 그 예술가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민족문화, 특히 판소리가 됐고 이런 거, 조선시대건 현대건 최근까지도 무시만 당했지 어떤 공식적인 루트로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 그분들은 그 전통을 이어왔고, 그 전통을 젊은 예술가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또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섞어가지고 보여준 게 한류인데, 그 저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구학자들 그거 되게 신기하지만
그걸 알면은 별로 그게 신기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도 지금 다 버려지는 것들인데 사실은 현대기 때 근대기 때 천하다고 미신이라고 개발해야 된다고 다 없애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살려냈거든요. 저도 뭐 방관자로서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살려내서 지금 뭐 물론 이제 한때는 정책적으로 딱 한 번 도움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살아난 게 저는 한류의 아주 기본적인 밑바탕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삼국사기든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든 그 속에는 더욱더 많은 역사서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유기, 신지, 백제의 서기, 신라국사 등등등을 참고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한다라고 써놨습니다. 김부식의 찬에 의하면.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유사에도 뭐 고기니 이거는 이렇게 많은 고기, 사방고기, 신라고기 이런 얘기 있는데 하나도 전하는 게 없죠. 근데 하랑세계는 진위 여부가 있으니까 논하지 않고 어쨌든 삼국유사도 똑같습니다. 삼국유사 때 이제 우리의 당군이 등장하죠. 삼국사에는 이제 미신이라고 이제 그 당군 얘기는 없지만 이 삼국유사의 일현은 그 당시에 몽골의 친위를 받으면서 그런 민족의식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한 민족의식을 고착하고자 목적은 승려라고 사실은 승려 일현이지만 서구식 따지면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우리의 조선시대 이하영 선생, 이희 선생 대철학자예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는 그건 뭐 그냥 유학자로서 되게 개념적으로 스스로 한정시키고 있지만 삼국사에 보면 상황곡이니 해동곡이니 삼국사에 등등등등 많은 자료를 첨가해서 또 당군조선도 나오고 뭐 홍해인간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홍해인간 개념도 참 이게 할 말씀이 많지만 끝났네. 그러면은 잠깐 얘기해. 세계 모든 나라는 건국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해서 우리가 되게 제일 어릴 때 많이 접근했던 우리도 그런 건국신화가 그 당군조선에 나오는 이제 그 홍해인간부터 해서 팔조국 알고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뭐 제가 신화 전공자도 아니고 해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나라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 들여다보시면 그 신화 어떤 거든 보세요. 당군신화 빼고 뭐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릴 때도 봐야 된다 해서 저도 책을 좋아했지만 보라고 해서 봤더니 맨날 뭐 아들이 뭐 죽이고 뭐 형제끼리 죽이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신화들이 그래요. 물론 그 신화 속에 그렇게 표현은 그때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과장되게 포장도 하고 하면서 썼기 때문에 근데 그런 표현 방식이 저는 문제하고 싶은 거예요. 당군신화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홍해인간이라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라는 건국설화를 그런 것들이 전해져 온다는 것 자체가 세계 유례도 없는 신화인데 굉장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홍해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진 당군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도 우리 민족으로서도 대단한 거라는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문헌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 우리 고고학은 그 한국사만 놓고 봐도 세계사를 놓고 봐도 그런 문헌적인 접근, 고고학적인 접근 양대 축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유입이 되고 도움을 받고 하지만은 한국의 고고학만 놓고 살짝 봤을 때 고고학적인 개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19세기 인류학에서 박물관학에서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를 고고학자로 아시는데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인디아나 존스는 도굴꾼에 가깝죠. 오바마 그 이집트군 뭐 그런 엄청난 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19세기 제국주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인디아나 존스는 엄청난 도굴꾼인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역사의 엄청난 역사들을 그냥 보물로 돈으로 한 거니까. 아무튼 우리도 마찬가지로 19세기 이래 근대 학문 서구 근대 학문에 들어오면서 인류학적으로 들어왔지 고고학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관으로서의 고고학은 옛날에 실학자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추사채 아시죠? 추사 김정희 유학자께서 청나라의 고증학도 유학의 한 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에는 이제 고증학이니 실학이니 어떤 유학의 또 다른 것들이 들어왔죠. 우리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중에 하나인 성리학을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인 주자학을 토대로 자신의 통치 이념을 한 거지만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서 실사구시집에 굉장히 강해요. 실학은 원래. 그래서 이 양반은 드디어 그런 현대적으로 보면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경주에 있는
본 분들을 야 저거 저 신라 시대 때 왕릉이 아닐까라고 처음으로 신라 진흥 왕릉고라는 것들을 쓰셨죠. 고고학적인 접근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막 청동기 시대에 돌도끼들이 있죠. 돌도끼. 그 돌도끼를 보고 이것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번개에 의해서 뭐 그냥 우연히 생겨난 어떠한 자연물로 봤는데 추사 김정일 선생은 야 이건 옛날 사람들이 쓰던 도구 아닌가? 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추사 김정일 선생이 고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들 들어오고 이제 서구 그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이제 소개 정도. 근데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근데 이제 일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인 사실은 이것도 일제도 그 서구 독일 뭐 프랑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고고학이라는 핑계로 했지만 자신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죠. 뒤에 나가겠지만 일제에서 고고학적인 조사가 경주 뭐 저 평양 또 가야 이런 데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뭐 건축, 토목, 뭐 토지 조사 이런 거 다 그런 거지만 자신들의 한반도 침략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까 그 일제시대 때 그 적재성 이론이 당파성 그맨 위에 지정학적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고조선, 당군조선, 위만조선, 기사조선, 위만조선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사군 한무제의 저희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죠. 어쨌든 기록상 BC 108년. 그때 처음 설치된 게 한사군이잖아요.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그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적인 말 약간씩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니네는 이미 그 당시부터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런 종속의 역사가 있는 거야. 니네는 후졌으니까. 그래서 평양 일대를 엄청 발굴해서 그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 저 밑에 이제 가야시대 때 어디였어? 임나일본부라는 게 있잖아요. 임나일본부가 뭐냐면은 옛날 저 고구려백제 신라 때 그 임나가 자신들이 임나를 이제 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임나가 이제 여기 신라 침략해서 자신의 식민지를 지배했다라는 게 임나일본부의 요지인데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현재적 중간 생략해서 현재적 입장으로 따지면 일본의 고군 시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큰 무덤이 전방 후원군이라는 형태인데 그와 비슷한 것들이 나주 뭐 이제 이런 쪽에 있어요. 남해안에. 그것이 이제 앞선식일 것도 있고 뒤식일 것도 있어요. 일본과 비교하면은.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게 앞서냐 이렇게 형태가 비슷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데 왜냐면 일본은 임나일본부 그 전방 후원군 보험 발굴을 잘 안 해요. 그 고고학적으로 맞긴 맞습니다. 원래 있는 걸 제대로 안 파요. 진시황릉도 다 안 파죠. 조금만 파서 관광 자원을 하는 정도까지만. 수백 년이 걸릴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막 파죠. 아무튼. 근데 그 저변에 다른 게 있어요. 전방 후원군을 한번 판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한반도 유물하고 비슷한 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덮어버렸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저는 못 봤으니까. 아무튼 자신들이 가야 시대 그 상부 시대 때 그 임나일본부 설치했던 증거를 찾아서 엄청나게 막 도굴 같은 발굴을 해버리죠. 경주는 이제 급차지려고 이제 왕릉이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고고학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속 병영기라고 했죠. 구석기 없다고 했어요. 일본은 우리 보고 한국은 구석기가 없다. 그냥 신석기하고 저기 청동기 좀 있으니까 그냥 금속 병영기다. 그 다음에 철기로 갔다. 그 세계사적인 보편적 질서를 못 따라가는 후진적인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한반도라는 게 이제 자신들이 한반도를 조선을 침략하고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역사적인 명분을 하는 거니까. 이에 비해서 해방 이후에 해외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이제 학자들 중에 뭐 도이고 선생이나 한흥수 이런 분들이 프랑스 이런 미국 이런 데 가서 유학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왔죠. 근데 그 당시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족주의적이든 뭐든 지식인들이 많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에 빠지십니다. 왜냐?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천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 갑자기 이해영 일가 이해영 선생 또 김구 선생까지는 아니지만 또 많은 그분들이 사실은 구한말의 대유학자 집안들이에요.
그 처음에 독립운동 민족적인 측면에 접근합니다. 애국 계몽운동적인 측면으로. 뭐 보강도 노력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중간 생략하고 그분들 결국 다 어디로 빠졌냐? 아나키스트로 빠집니다. 기독교도 가봤다가, 공산주의도 가보다가, 김구 선생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보수 우파시지만, 저분도 아주 다양한 경력이 소유자예요. 동학 농민 항쟁제에 접수도 했다가, 불교에 기도했다가, 기독교도 좀 살짝 구경을 하셨다가, 또 뭔가, 어떤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미사를 보는데 그 그림도 있어요. 아까 그 책에. 일부러 그린 거지만, 스님, 기독교, 천주교, 또 한 건데, 원불교 아니라, 대전교. 다 네 분이 와서 같이 집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에만 돈 들면 모든 걸 끌어들이셨어요. 철저한 보수주의자, 유학자까지도 가장 극단적으로 했으면 아나키스트로 빠지시면, 신채원 선생 아나키스트, 이현수 아나키스트예요. 아나키스트가 일본에서 무정부의자로 불리지만, 그것은 이제 권력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평화적인 측면에서 협동체를 부정하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조선, 대한의 독립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누굽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동상철거 되셨던 홍범도 장군.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거.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러시아에 살짝 그것을 도움받았다가 해서 공산주의를 몰아버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21세기에서 20세기는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또 딴 얘기지만,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그 친일 세력들은 다 해방 이후에 다 도망갔어요. 죽기 쉬우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걸 끄집어낸 게 미군정입니다. 자신들이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계승한 게 이승만 정권이거든요. 그 맥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를 철저한 반공주의는 그렇게 이용된 면이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나쁘다, 공산주의가 나쁘다, 이걸 떠나기 이전에 철저한 반공주의가 돼야지만 자신은 살아남거든요. 그 친일 세력들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건 꼭 인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뭐 하다가 얘기가 또 샜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 서양의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지식인인데, 해방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런 좌우 대립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도저히 남한의 가능성을 다 월북을 해버렸죠. 자진 월북하신 분들, 6.25 때 피납되신 분들 해서, 사실은 북한이 초창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 경제, 사회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섰었어요. 근데 김일성 주체 사상이 스스로 그런 거, 민족주의도 똑같고 어느 사상이나 한쪽으로만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사상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가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사회주의가 됐건 그것을 악용하는 집권자들이 나쁜 거지. 그 와중에 김일성 체제가 되면서 주체 사상이 되면서 자신들은 이제 독재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를 제대로 싫어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독재 집단이죠. 러시아 1910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1991년에 스스로 소련 해체시켰잖아요. 고르바초프가.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가 된 건데, 그 외에도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공산주의 지금 현재 21세기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국가지, 말이 공산주의 국가지, 그들은 독재 국가들이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유민주주의사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내세우면 다 좋나요? 우린 자본주의 한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벌어가면서 서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좌우가 엄청나게 싸우죠. 그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지금도. 그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넘어가서 북한의 고고학에 입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태야 일제시대 때 일본 고고학자도 아닌 건축쟁이들이 막 도구라듯이 파는 것들 옆에서 아주 소위 시다발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용어로. 아주 하급 조수.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일제는 절대 자신들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조선인들을 기술 전수를 안 해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눈대중으로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되게 후발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북한에 굉장히 뒤졌죠. 지금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왜냐? 걔네들이 이미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린 지 너무 오래됐죠. 그건 물론 또 국제적인 미국의 질서적인 영향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사상이 그렇게 한 군데에 매도되면은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우리는 겨우 60년대 이후에 손범위 선생님은 고고학 1세대입니다. 김정기 박사는 이제 원래 건축을 하셨던 분인데, 고건축. 김원용 교수 서울대. 손범위 선생님 연세대 교수인데, 손범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시대 후기에 전공자셨는데, 어쩌다 이제 구석기로 이제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구석기에 일대 회를 그신 분이죠. 그래서 양대 산맥으로 손범위 선생님과 김원용 교수가 사실 오리지널 고고학자고, 김정기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분 이제 고건축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석가람부터 해서, 아무튼 이런 분들이 남한 구석기의 토대를, 고고학적인 토대를 이뤄나가셨다라는 거. 이 페이지 너무 오래. 참고로 문현 발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전방본분이 됐건, 중국의 진시황이 됐건, 중국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중국, 일본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박물관을 가잖아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막 감사해요. 사진 딱 찍고. 이게 거의 우리나라 다 그러잖아요. 사진 찍었다.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 박물관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시민들이 한 30분을 어떤 한 유물을 보고 계시는 애도 그렇고, 그러면서 되게 진지합니다. 그 자부심이. 그 반성을 그때 십몇 년 전에 반성을 했는데, 나 창피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얘기가, 지금 중국 참 못된 게 많지만, 동북공정 1대1로 다 그런 자기들만의 자기 잘났다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행동, 정치도 하지만, 그 저변의 그 중국 인민들, 그러니까 공산당이니까 인민들이죠. 인민들의 그 박물관에 갔을 때의 그 자세만 봐도, 일본에도 현장, 우리도 지금 많이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일본 고고학 현장을 가면은 일반 시민들 엄청나게 오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한번 그 현장을 간 적이 20년 전쯤에 있었는데, 얼마나 진지하신지, 깜짝 놀랍니다, 정말. 정말 질문 수준도 거의 고고학 최소한 10년 공부한 그 젊은 친구들 정도의 그 인식, 배움을 가지고 막 전문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물론 제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통역을 통해서 알아들은 바에 의하면, 저분들 원래 저렇다는 거예요. 그 멤버들이 있대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중고고학적인 측면도 많이 하는데,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튼, 왜 이 문현을 써놨냐면, 문현이 하루 만에 발견이 끝났어요.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유적을 수십 년, 수백 년에 거쳐서 발굴합니다. 우리가 최근 이제 경주의 월성이나, 황룡사 이런 것들 십몇 년씩 정도는 하는데, 길어야 20년, 우리는. 근데 문현은 하루 만에 발굴이 끝난 발굴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분들 다음에 고고학 2세들이 지금도 안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고고학 50년 인생의 가장 한스러운 고고학 조사로 문현 발굴을 꼽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의 압박, 사회적인 안심, 이런 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상황적인 거는. 근데 그걸 버텨내야 되거든요. 고고학자는. 사관처럼. 그 엄중함으로. 그런데 그걸 못해서 지금도 그 원로학자들이 반성을 하신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또, 그런 방법 중에서도 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연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연대 결정 방법론과 절대 연대 결정 방법. 제가 언제까지? 엄마야. 이거 패스할게. 이거는 이제 저기 때 그런 것만 연대, 기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유적을 편찬하고 유물 편찬하는 게 상대 연대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토대로 그 유물과 유적을 분석해내는 것이 절대 연대 측정이라고 자연과학 연구 방법, 시포팅이라는 방사학 동영서의 방광기를 이용한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모든 현대 과학의 어마어마한 방법론들을 다 적용해서, 왜냐? 수십, 수백만 년의 인간의 역사를 밝혀내려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이 도움이 돼야 됩니다. 최고 의학자들의 기술을 받아서 해골도 분석합니다. 인고를 분석해도 얻어낼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정도만. 이런 게 고고학적 입장에서 이제 수많은 학문을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것들을 보여준 한 고고학자 정량 도표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부천시와 관련된 거는 여기서부터인데, 부천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고강동 유적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 부천이 내세운 우유모탁국이라는 하나의 실체인데 그 접근을 위해서 우리 부천연구소가 김순호 원장님과 함께 몇 년 전부터 야심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죠. 근데 사설은 빼고 중요한 것은 고강도 유적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에서 잘렸죠. 그건 고고학 조사 없이 잘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 우선 논리 때문에 그냥 엄청난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강도 유적에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나왔죠. 고고학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 아무튼 저는 사전이니까 정창희 원장 오셨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빼고 청동기 시대부터만 얘기를 할게요. 청동기 시대가 왜 중요하냐? 청동기 시대부터 지배 권력이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서는 뒤에 보여드릴 슬레가 있지만 때로는 원상국 시대로 그 지배 권력 시작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청동기 시대에도 고인돌이든 무슨 환호든 목책을 세우려면 대단히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게 전통적인 시각에서 이제 지배 권력 시작을 보는 증거인데, 무척 증거인데 이상하게 집자리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동체 사회는 공동체 사회고 뭔가 지배 이제 대중적인 권력을 이끌어내는 힘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지배적인 측면이 아닌 거다. 근데 이상하게 원상국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은 주구토박묘라는 건데 순수한 토박묘 내에 어느 무덤 또는 주거지에 보면 어느 무덤이나 주거지는 막 금관도 나오고 막 지배 계급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나오는 반면에 어느 주거지나 어느 무덤 보면 되게 소박해요. 이거 보면 이 원상국 시대 때부터 이런 얘기가 양분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가 됐건 이 당시가 됐건 그분들 전공하신 분들이 해결하실 거고 이때부터 이제 청동시대 시작 때 청동시대 대표적인 유적은 이제 무문토기라고 하는 민무이토기 우리가 아는 고인돌 유적도 다 청동시대입니다. 또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 뭐 주거지 형태까지는 패스하고요. 이런 무예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침략과 방어 이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비파형 동검 왜 비파형 동검이냐? 비파처럼 생겨서 이것이 현재 한반도 또 요동지역 저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해서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합니다. 이 비파형 동검의 분포권, 고인돌의 분포권, 고조선의 영역이 얼추 비슷해요. 일단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문화권들이 잘 안 보이지만 한반도 저 요하를 중심으로 한 요동지역, 저쪽에 서단산 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하고 이것은 이제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현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유아라는 곳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황하 문명이 이쪽인데 세계 4대 문명을 하죠. 이스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해서 같이 중국이 낀 거긴 하지만 이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선 문명권으로서의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접근성이 떨어져요.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 유아를 중심으로 한 이 요동지역에 형성됐었던 이 앞선 문화권이 다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또 중국에서는 이것을 황하의 자기네 문명화해야 되니까 또 우리도 또 일부 민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것이야 해서 아니 다 우리 고조선 적이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꾸 자기의 유리하게 해석들을 하고 계세요. 그 정도만 참고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고조선의 영역인데 세 개가 겹친다고 말씀드렸죠. 고인들의 분포범위와 비파형 동검의 분포범위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단유 조문경 중에 조문경은 거친 문이다라는 한자고요. 무문토기들의 분포를 패스. 이건 뒤에 또 나오고 저희 정창희 원장이 또 할 거니까 바다론 속도라고 해서 농경 생활의 증거품이죠. 방추차 이거는 돌도기. 이 청동기 시대에 이제 그것들을 보여드리는 거, 뒤에 또 정창희 원장이 강의할 것들을 받아들이기 편하시기 위해서는 살짝 보는 게 좋습니다. 주거지는 이렇게 장방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틀리거든요. 신석기는 동그란 게 많고, 청동기는 이런 장방이 많고, 그래요. 그런 게 그 시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 유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토기, 석기, 구슬 다 나오죠. 농경의 흔적은 신석기 때부터 얘기고 되기도 하지만 고향의 가지 법시라든가 천주 소로리까지 해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자연 법시나 재배 법시나 논란이 많고 확실한 건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던 썰에 대한 물적 증거
지금의 논이나 밭처럼 여기 이 진주의 이제 반유적인데 이런 거는 논유적이고요. 이 청동기 시대 때 다 그 당시 경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 이전에 이런 반응의 속도라든가 이거 삼각형 속도지만 반응의 속도라든가 뭐 이런 고고학적인 유물을 통해서도 농경의 흔적이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때야말로 저 농경이 활발해졌구나라는 것들을 반증할 수 있다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참 헷갈리네.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의뢰에 관련된 팔주령, 쌍두령. 그래서 막 그 당시는 뭡니까? 재정일치 사회였거든요. 무속은 우리가 근대 이후 현대에 다 무시하고 버려버렸지만 아주 그걸 살려냈으니까 전통 예술인들이. 그 무라는 것은 사실은 제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앙적 상징적 존재였고 그 사람이 바로 통치자였던 것이 대부분의 선사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속기건, 신석기건, 무속기는 추정할 수밖에 없고 신석기, 청동기, 원상구까지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해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무속과 통치자는 거의 동급이다. 한 명이, 그러니까 재정일치사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쓸 때의 그런 의뢰 용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의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쟁기하는 농부의 모습. 이게 요 정도 크기에, 국립박물관에 가면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건 아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닌데, 이건 국립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이제 농경하는 그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슴에 걸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저도 어릴 때 보면 동네에 한 달에 한 번 구슬을 했거든요. 그럼 막 그분들이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가슴을 두고서 이제 접신을 하는 거, 접신을. 그게 이제 무인데, 무라는 한자도 재밌어요. 한자도 되게 그 한글도 대단하지만 한자도 대단한 겁니다. 무라는 한자가 이렇게 쓰죠. 아시겠지만, 맨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 양이 이렇게 이으는 게 있고, 그 좌우에 사람 인자가 있는 게 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자는 원래 그런 것들을 상용자에서부터 이제 하는 거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을 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선사시대를 이끌었던 무속인들의 실체라고, 무라는 거의 어떤 실체이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다 미신이고, 기독교, 불교를 믿는 걸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역사로서 냉정하게 그런 것들도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건 고인돌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중에 또 고인돌도 있죠. 강화도에만 160개의, 160개는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 뿐이고, 그 외에도 수백 개가 있어요. 비지정 문화재로. 전남하순에는 더 많죠. 수만 개가 있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요동반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탁자식과 개석식으로 나뉜다는 것 정도만 이렇게 지적 있는 건, 이건 개석식, 묘역식이라고도 하고, 이제 패스. 황후 권력이 있다는, 이거 담장 생각하시면 돼요. 한 동네에 감춰가지고 목재 세워놓고 방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 권력의 어떤 한 흔적으로서 본다는 거. 불탄주거지. 침략을 받았구나. 이런 불탄주거지 되게 많아요. 청동기 시대 집자리에 보면. 이 안에 유물들이 엄청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고, 넘어갔네. 이런 것들이 인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결론인데, 거의. 결국은 침팬지로서 분류됐었던 인류가 구석기 시대 때도 존재하면서는 당연히 가족 중심의 생활을 했겠죠. 그게 이제 혈족이고 시족, 가장 기초적인 시족인데, 거기서 이제 한두 명 정도 알파되기, 구석기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 약간 좀 넓어집니다. 범위가. 혈족 플러스 시족? 그럼 이제 부족이 될까 말까? 근데 그래도 되게 소규모예요. 다리가 보면은. 청동기 가면 아까 보여드린 집자리가 한 군데 수백 개가 나와요. 드디어 이제 공동체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혈족이 플러스되고 또 그러한 혈족들끼리 또 플러스가 되는 단계. 후반 가면은 그것이 이제 당시로서 피가 안 섞인 속된 말로 다른 성씨들의 집단끼리 뭉쳐서 부족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시대별로 따지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후반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청동기 후반의 고강도 유적의 의뢰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사실은 원상국 시대가 되면은 이 부족이 이제 서로 또 연맹을 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기까지 안 나왔어요. 이 고강동에서. 근데 그것은 고고학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우리 못하고 증명이 돼요. 가능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됐는데 고고학적인 증거가 딱 안 나와. 고강동 유적만 놓고 보면은 청동기 나오고
신라인가 통신라가 나오고 조선도 나와요. 그 의뢰를 했다는 거. 의뢰를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원상국이 없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뭡니까 경인고속도로 잘리면서 날라갔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유적은 그 고강도 유적은 20% 정도도 발굴 안 했어요. 나머지 80%를 발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우유모타쿠가 지조에 연관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라는 결론까지는 가정은 지난 학회 학술대회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동기 시대의 고고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아무튼 삼국시대 되면 그런 국가들이 뭉쳐서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가야는 삼국시대라고 안 하고 가야는 삼국시대 못 끼냐. 물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처럼 그 당대 분들도 그걸 삼국으로 규정을 했지만 현대 학자들도 왜 삼국시대라고 하느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가야는 가야는 아무튼 그 전 단계 연맹 국가 단계에서 신라의 대부분 병합이 됐죠. 그래서 고대 국가를 정의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나갔다는 그래서 삼국시대라는 거. 사실 이 문화유산은 딴 거 뭐죠? 저 바다에 있어요. 물에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 벌써 들으면 안 되는데 문화유산의 개념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1962년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있었지만은 그때 문화재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가유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유산 싫어요. 인류유산이지 국가유산이 아니거든요. 국가는 관리를 당대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 뿐입니다. 국가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가유산으로 결국은 2024년 5월 며칠 날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아무튼 뭐 정해졌으니까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있고 매장유산이 있는 건데 국가유산은 우리가 아시는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석굴암, 불국사, 뭐 석가탑, 다보탑 이런 것들 이게 국가유산이고 문화유산은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이게 고고자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문영왕에서 나온 석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물입니다만 이것도 국보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저 석굴암 그런 것들 다 유형 문화유산이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기념물은 이제 고고학적인 매장유산도 기념물에 포함되는데 이런 황룡사터 발굴해서 이제 이렇게 주저 나온 원래 있었지만 최근에 아주 핫한 풍납토성 개발과 보존에 아주 극명한 어떤 저기를 보여드렸던 이 기념물 미술문화에서 우리가 아는 장고 판소리 이런 것도 우리 옛날 농기구 썼던 거 다 민속유산입니다. 민속문화유산을 바뀐 거예요. 최근에 5월달에 자연유산은 더욱더 중요하지만 이런 정의품송이라든가 이제 우리 여기 아니구나 일산에 제가 사는 일산의 자강습지 이런 것도 너무너무 갯벌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죠.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유산이다. 자연유산도 무형어떤 형태는 없었던정 계승되어 오는 것들 판소리 이런 그네띠기 널뛰기 이런 것들 매장유산은 이제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도 지어야 되고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원형을 훼손시켜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발굴을 하는 겁니다. 일부라는 거의 없어요. 물론 학문적인 목적으로 순수하게 세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풍납토성처럼 사실 풍납토성도 개발하다가 걸린 거죠. 아무튼 그 물속에 있고 땅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놔뒀다가 후대에 계속 넘겨주는 게 좋아요. 현대의 기술로도 다 해석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삼국시대의 고금벽화나 무덤에 나오는 무슨 장식들은 저희가 아무리 세심하게 지우를 길어도 이 현재 공개에 노출되면 날라갑니다. 색이. 그래서 삼국시대 고금벽화들도 사실 처음 노출됐을 때는 형형색 중국 진시황의 도형들 원래 다 색깔이 있던 것들이에요. 그거.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최대한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더 넘겨주는 게 땅속에 이런 주거지들 나오고 제가 이제 발굴했던 현장 우리 연구원에서 했던 것들인데 물속에도 이렇게 이걸 통해서 쭈꾸미가 끌어올리는 고로총자를 통해서 이 해양 유적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지금 국립해양박물관 연구소까지
국가적인 생활에서 생겼습니다. 이 동물에 나오는 여기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유물들이 있는 거죠. 외장유산은 어쨌든 고고학적인 가정이 중요하다. 독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존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서구적인 인식으로 구분해서 보존이냐 개발 이거 아니에요. 보존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갖춘다. 이것이 고고학적인 가정이다. 지표조사, 시골조사, 정밀발굴조사. 그 다음에 지표조사, 접니다 이게. 남아산성 우리 팀원들과 조사 갔을 때 남아산성 성벽조사하던 지표조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문원 지금까지의 어떤 조사 기록들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직접 현장 가서 지형도 보고 이 어떠한 고고학적인 지질 과정 또는 현대 이유에서 유물이나 유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흔적들 찾는 게 고고학이 지표조사다.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일정한 범위를 잡아서 수술할 때 시술하듯이 군데군데 좀 찔러보는 게 시굴이에요. 예비조사죠. 그걸 통해서 진짜 유적이 있냐 없냐 이게 시굴조사.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유적이 나오면 이 표본, 시굴도 참관 표본, 정밀 시굴이 있지만 표본 이렇게 정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럼 본격적으로 발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덕은 아파트 지었잖아요. 저희 연구원이 발굴했는데 여기 많이 안 나왔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 왜냐 거기는 원래 한강 범람원이라 모아님 동지다. 한강 주변으로는 모아님을 도인 게 암사동 우리가 하는 암사동 또 뭔데 미사리 이런 데가 완전 저기 모죠 모. 근데 대부분은 이제 범람원에 의해서 유물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근데 그게 섞여 나오죠. 그러니까 재층이 아닌 거예요. 유물만 나왔다고 해서 그가 유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에서 막 섞여 나와보니 이건 교란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유물은 수습은 하죠. 근데 그것은 당대의 층이 아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유적은 안 된다. 그냥 유물 수습만 한 정도다. 여기서 이제 덕은에서 이제 뭐 통일신라 시대 무덤하고 조선시대 무덤들 저쪽에서도 건물지 하나 나왔었는데 약간 예비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땡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내야 돼요. 조선시대 상한들처럼. 그래서 고고학적의 기록은 그럼 저는 조선시대 상한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기록화해서 이 기록을 아까 말씀드린 철저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적는 노력을 하는 게 고고학자의 가장 1차적인 작업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보존할 때, 그 얘기군요. 그거는 그래서 1차적인 보존이에요. 다 보존이에요. 발굴해서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게 저희들 작업이에요. 발굴해서 그러면 아까 같은 기록만 남겨놓고 자 이제 공장 지으세요. 도로 닦으세요. 저 철도 닦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아주 이 자료가 좀 조금 소중해요. 이거 좀 그냥 없애버리면 너무 아까워. 아무리 철저히 기록한다고 해서 우리들 수준이라는 거는 당대에서는 최고일 줄 몰라도 뒤에 또 가면은 제가 지금 막 100년 전에 고고학자를 욕하듯이 100년 뒤에 후손들이 야 그때 저걸 저 따위로밖에 발굴 못 이렇게 욕할 거 아니겠어요? 물려줘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최대한 현대적인 판단에서 그대로 떠서 유적공원이나 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그것을 이전 보존이고 근데 너무 중요해요. 풍납도성 사정은 있었지만 이 안에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아파트 공사하다가 백제 한성시대의 왕도가 확인된 거죠. 이건 현장 보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이 동네 주민들 개발하시려고 하는 분들과 국가하고 아직 합의 중입니다. 싸우기도 하고 고고학자들 이때 살해 위협도 받았어요. 어느 한 고고학자는.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개발 못한 줄.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이 풍납도성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 고고학자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분은 대단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평생의 업적보다 이 풍납도성을 발견하셔가지고 지키게 만든 그래서 풍납도성은 지켜졌다. 근데 아직 그 보상이 좀 약해요. 국가가 하는 보상이라서 이전 현장 보전 서울 시내 발굴은 한 평을 개발해도 발굴합니다. 그러면 공평동인데 거기에 이제 그 종로의 그 육점들 해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흔적들이. 그래서 왜 이전 현장 보전이라고 했냐 이건 규정에도 없는데 이따면 그대로 떠갑니다. 떠갔다가 그 자리에 다시 이 건물을 들었을 때 그대로 다시 갖다 놔요. 그래서 이전 거인 것 같기도 하고 현장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적은.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사례가 됐던 게 이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그 굉장히 용단을 내렸던 게 그 당시까지 별로 이렇게 그냥 개발이냐 보존이냐 했던 건데 이거에서 용적률을 높여준 거예요. 시에서. 그 대신 이 지하에 이렇게 전시를 만들어라. 그 사업자도 좋고 유족도 살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앞으로도 이게 많이 활용될 겁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금서갈자 안 보이고 나왔던 유적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한 기록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몇 년 전에 홍천 하하겔인가? 거기 이제 원상국 시대 주거지 발굴할 때 제가 여기 전데 그때 요 고향에 있는, 제가 고향에 있으니까 고향에 있는 중학생들 데리고 견학시키면서 교육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 이렇게 수사를 떼어가지고 1m 간격. 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데 요즘은 3D로 많이 해요. 그건 돈이 또 비싸요, 아직은. 어쨌든 원시적으로 방안을 쳐서 그대로 직상해서 관측을 해서 줄지에 감을 해서 도면에 그려놓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가져가서 옛날에 저 때는 트레싱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러, 캐드로 하죠. 그래서 더욱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관의 그런 엄중한 기록 정신은 고고학자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담당의 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전문성은 또 말할 말할 중요하다. 이 뒤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기 제 뒤를 이을 정창희 박사님께서 하실 거로 생각해서 그냥 패스해서 그래도 준비하고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 잘린 모항동 거죠? 이렇게 잘렸어요. 근데 여기만 같아도 여기까지 다 잘린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면이니까 엄청 잘린 거. 여기가 적석항구인가? 여기인가? 여기죠. 이런 거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패스 다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적석항구 이게 제4유적이거든요. 나왔던 토기들 적석항구이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몇 개 없어요. 이런 청동기 시대 때 그 적석항구가 유명한 데가 저기 중막동 또 여기다가 뒤에 나올 건 다 나오고 반제리 뭐 이런데 그래서 이 원상국 단계는 삼국시대 전체 모고백제 신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 54 지난 몇 개 뭐 해서 중국 사서의 78개의 고조선 시대 때 그 우리 현재 남한 이 한반도에 78개의 소국 단계의 정치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탁국이다. 그것을 지금 밝혀내가려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뭐 패스. 자 해서 그래도 이렇게 많죠. 그래서 창고문헌까지 해서 시간 넘었죠. 그래서 저는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서봉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오시면 되는데 밖에 나가시면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지 작성을 좀 부탁드리고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